나는 오늘 법관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복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검은 천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30해를 넘게 지켜온 이 엄숙한 법정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공기마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지웠습니다. 판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척하며 슬며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죄수복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2. 서류에 적힌 그녀의 나이는 꽃다운 청춘이었지만 내 눈앞에 선 여자는 시든 꽃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떼자국이 남은 손톱,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려다 부서져 버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죄목은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입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트에서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보안 요원을 밀치고 달아났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그녀의 죄질이 나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생계형 범죄라고 하기엔 폭력이 수반되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가녀린 어깨 어디에 사람을 밀치고 달아날 힘이 남아 있었을까 하고요. 지은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가느다란 목덜미가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 오른쪽 끝에 새겨진 아주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말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적막한 법정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는 것인가 하고요. 30년 전 내가 차가운 보육원 대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던 그날 밤 아이의 목덜미에는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라면 꼭 초승달처럼 보일 것 같다며 눈물로 쓰다듬던 그 점 말입니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법정의 마이크를 타고 온 세상에 생중계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들어 판사를 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증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분유통들입니다. 지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법대에 앉아있는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죄수복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지 못한 자의 비명이었을까요? 피고인은 왜 분유를 훔쳤습니까? 돈이 없었나요? 나의 질문은 판사로서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니,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여자로서 던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이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 심장이 구멍이 났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수술도 못한다고. 분유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아기 배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한숨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판사니까요. 나는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나는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 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재판의 배후에는 내 남편이자 유력한 차기 도지사 후보인 명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명준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범의 소동으로 치부하고 서둘러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어젯밤 내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 훔친 마트의 소유주가 바로 명준의 후원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가 버린 그 아이라면 나는 내 남편의 명령대로 내 딸에게 수의를 입혀야 하는 것인가 하고요. 피고인 본인의 신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993년 5월 14일 대구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된 것이 맞습니까? 내 질문에 지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서기석의 직원들과 검사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호적상의 기록을 묻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도 없어서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가난과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갓 태어난 핏덩이를 담요에 싸서 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재판을 맡기신 걸까 하고요. 평생 공정의 저울을 들고 살아온 나에게 내 딸의 목숨과 내 명예 중 무엇이 더 무거운지 달아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배석 판사가 내 옷자락을 살짝 당겼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코끝, 입술 산의 모양, 그리고 눈썹의 휘어진 각도까지. 그것은 거울 속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다. 그리고 저 아이가 훔친 분유로 살리려 했던 그 아기는 나의 손주. 그때였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남편 명준의 비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조용히 판결문이나 읽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곧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법대로라면 그녀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법전을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법복을 벗어 던진다면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하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 속에서 지은의 거친 숨소리만이 법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 전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혹시 어머니를 원망하십니까? 이것은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어야만 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니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뗐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다 이내 자신의 남루한 신발 끝에 머물렀습니다. 법정의 시계 초침 소리가 내 귓속에서 거대한 함성처럼 커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입술이 열리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고요.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법정에 깔렸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나처럼 자기 자식에게 분유 한 통 먹일 수 없는 그런 지옥 속에 살았던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내 손톱이 다 빠지고 온몸이 가루가 되어도 내 아이만큼은 내 품에서 굶기지 않겠다고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 등뼈를 정통으로 후려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강한 어머니였다는 것을요.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저 아이는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법대 아래로 감춘 내 두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 덕분에 겨우 비명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비서관이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물에 퍼진 먹물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지은이 분유를 훔쳤던 마트의 보안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지은을 몰아세웠습니다. 저 여자는 상습범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매장을 기웃거렸고 사건 당일에는 아주 계획적으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았을 때도 반성은커녕 미친 여자처럼 발악하며 제 팔을 물었습니다. 여기 흉터 보이시죠? 그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보안 팀장이 말하는 계획이란 것이 겨우 굶주린 아이를 위해 분유 몇 통을 훔치는 것이었을까 하고요.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판사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분유와 기저귀를 합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그 금액 때문에 피고인이 당신에게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도주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내 말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던 모양입니다. 보안팀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검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성과 상습성입니다.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검사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이 재판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남편 명주는 이 검사의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법정은 지금 정의를 구현하는 곳인가 아니면 권력의 걸림돌을 치우는 청소구역인가 하고요.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습니다. 나는 판사 대기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붉은 법복이 마치 누군가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명준이었습니다. 당신 재판 길게 끌지 마. 오늘 오후에 후원회 회장님하고 오찬 있는 거 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와. 당신 판사 인생 마지막 경력이 도지사 부인이 되는 거야. 흠집 만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을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 명주는 지은뿐만 아니라 지은의 아이까지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괴물 같은 남자와 손을 잡고 내 딸을 다시 한번 사지로 밀어 넣을 것인가 하고요. 휴정 시간이 끝나고 다시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나는 지은의 국선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젊고 의욕 없는 변호사는 나에게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자백도 했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적당히 집행유예로 끝내주시죠. 검찰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요.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 남편 진태는 그의 야망을 위해 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었습니다. 다시 법대에 앉았습니다.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까보다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의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목덜미를 보았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것은 내게 보내는 신의 계시였습니다. 피고인 이지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의 물음에 지은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제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아기가 혼자 죽게 두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지은은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내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고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판사의 숙명이라지만 그 법이 한 인간의 천륜을 끊어내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하고요.
그때 법정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이지은 씨. 아기 심장이 멈췄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 소리는 비명보다 더 처절하게 법정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살려내. 이거 놓으란 말이야. 지은의 절규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 전 보육원 앞에 아이를 두고 돌아서던 그 밤의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울던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요. 나는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탕, 탕, 탕. 정숙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나는 검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비서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나의 마지막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은에 대한 구속 취소와 즉시 석방을 명령합니다. 또한 본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잠시 유보하고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일순간 정지된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검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고 명준의 비서관들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가식적이었던 그 검은 천이 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법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의 권위가 아닌 한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지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을 내 따뜻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자, 지은아. 엄마랑 같이 가자. 내 아기 절대로 죽게 안 둔다. 지은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지은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30년 전의 죄를 씻기 위한 목숨을 건 재판이 말입니다. 법정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남편 명준의 수하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내 품 안에서 지은은 마치 뼈마디만 남은 작은 새처럼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비키세요. 지금 한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나의 외침에 길을 막아섰던 사내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다급하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 뒤로 검은색 세단차에 앉아 차창 너머로 나를 응시하는 명준의 서늘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을 보라는 침묵의 경고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화려한 권력이 내 아이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고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빛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은 수술실 문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서는 아까 법정에서 긁힌 상처로 인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은을 억지로 끌어안쳤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누가 지키겠어? 제 탓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하늘이 우리 아기를 데려가려는 겁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지.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은의 울음소리는 심장을 후벼 파는 송곳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요. 30년 전 내가 너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이 비극의 톱니바퀴는 돌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정한 간격, 흐트러짐 없는 박자. 명준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마치 자신의 집무실인 양 거만하게 걸어왔습니다. 비서관들이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남편이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지은을 벌레 보듯 힐끗 보더니 이내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 말야, 장난은 여기까지야.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법원으로 돌아가서 구속 취소 명령을 번복해. 실수였다고,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잠시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면 내가 손을 써둘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 당신 딸이야.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명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 딸은 해외 유학 중이야. 어디서 이런 천박한 것과 엮으려들어. 30년 전 당신이 고시공부 방해된다고 지우라고 했던 그 아이. 내가 차마 지우지 못하고 보육원에 맡겼던 그 아이야. 목덜미의 초승달 흉터 당신도 기억하잖아. 당신 어머니가 복점이라고 좋아하셨던 그 점. 나는 명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고급 정장이 내 손안에서 구겨졌습니다. 명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탄탄대로의 오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선거는 끝이야. 당신 판사 인생도 끝이고, 저 여자가 내 딸이라고. 아니, 저 여자는 그냥 분유를 훔친 절도범일 뿐이야. 내 인생에 저런 오점은 필요 없어. 명준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준은 비서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관계자들이 나타나 지은을 억지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 손 놓으란 말이야. 내가 소리쳤지만 명준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수술 중단해. 저 아이 어차피 살 가망 없다고 들었어.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정리해. 명준의 명령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은 미친 듯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 하고요. 자신의 손주가 죽어간다는데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걱정하는 저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나는 지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낼게. 너랑 내 아기,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나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법정에서부터 명준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마지막 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나는 판사직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입어온 그 무거운 법복보다 지금 내 품에서 떨고 있는 딸의 체온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나는 명준을 향해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멈춰.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면 당신이 방금 한 말,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까지 전부 언론에 뿌리겠어. 당신 도지사? 아니,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명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군. 우리 둘 다 죽자는 거야? 아니, 나만 죽을 거야. 당신은 지옥으로 가고 나는 내 딸이랑 손주 데리고 빛으로 갈 거야.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가장 나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다시 깜빡거렸습니다. 지은은 정신을 잃고 내 무릎 위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30년 전 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한 번만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내 눈물이 지은의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긴박하게 소리쳤습니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RH-AB형, 특이 혈액형이라 지금 당장 수혈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지은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만이 가진 저주받은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신은 끝내 명준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요. 자신의 핏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며 아이를 죽일 것인가. 병원 복도에는 다시 한번 지독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명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명준은 팔을 걷어붙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등을 돌릴까요?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거대한 진공 상태와 같았습니다. RH-AB형 수혈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사의 외침은 허공을 떠돌다 이내 명준의 발끝에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도 안에서 그 피를 가진 사람은 단 3명뿐이라는 사실을요. 나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괴물 같은 남편 명준,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는 나의 손주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참으로 잔인한 농담을 던지시는구나 하고요. 30년 전 우리가 버렸던 그 핏줄이 이제는 우리의 피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명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깃을 붙잡았습니다. 들었지? 당신 피가 필요해. 당신이 살려야 한다고. 명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바늘을 꽂는 순간 이 모든 비밀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명준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안 돼. 지금 수혈 기록이 남으면 내 정치 생명은 끝이야. 내 혈액형이 특이하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 이 여자아이에게 피를 준다.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남자의 가슴 속에는 심장 대신 차가운 계산기만 들어있나 봅니다. 지은은 바닥을 기어 명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평생 입 닫고 살겠습니다. 제발 피 한 번만 나눠주세요. 지은의 처절한 애원에도 명준은 구두 끝으로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비서실장 뭐해? 당장 이 여자들 치우지 않고. 명준의 명령에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줄게요. 내 피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의사가 나를 말렸습니다. 판사님 안 됩니다. 판사님은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셨고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박수가 너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량 수혈을 진행하면 판사님 생명이 위험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생명이 무슨 소용입니까?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저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통째로 꺼내가도 좋습니다. 어서요. 나는 억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내 혈관을 파고드는 순간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 몸속을 타고 흐르던 죄악의 피가 빠져나가고 그것이 내 딸의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속죄의 대가라면 나는 기꺼이 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수혈이 시작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명준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려다 병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는 신경질적으로 담배곽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명준의 비서가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법복 벗으신 영상이 벌써 SNS에 퍼졌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병원 로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기어코 내 인생을 망치는군. 그는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의 발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겁하고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내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당신은 높은 판사님이고 저는 그냥 도둑년일 뿐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고. 너를 버린 그 못난 여자라고요. 하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너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아기는 꼭 살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 목소리는 이미 내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 소리처럼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의 목덜미에 있는 초승달 흉터를 눈에 담았습니다. 30년 전 보육원 담장 너머로 사라지던 그 작은 점이
이제는 내 눈앞에서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아기 심박수가 돌아왔습니다. 자가 호흡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간 피가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사실이 30년의 해묵은 갈증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뚫고 올라온 기자들이 수혈 중인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판사님, 피고인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왜 법복을 벗으신 겁니까? 남편인 의원님과의 불화설이 사실입니까? 플래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지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세상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닌 피고인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지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여기 있단다. 나는 결국 마음속으로만 외치던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순간 지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내 딸은 이 잔인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은 또 어떤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나의 시야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중환자실에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액의 서늘함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쓴내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이 나를 사냥감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벼랑 끝의 진실뿐인 것 같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을 의식한 듯 입가에는 억지스러운 슬픔을 띠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옷에서 풍기는 독한 담배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당신이 기어코 내 인생에 죄를 뿌리는구나. 방금 지은이라는 그 아이 경찰에 연행됐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왜? 수술한 아기는 어쩌고? 그 아이가 훔친 게 분유만이 아니더군. 후원회장 매장에서 고가의 보석이 없어졌는데 CCTV에 그 여자 모습이 찍혔어. 아기를 살리려 했다는 건 다 쇼였던 거지. 당신은 그 파렴치한 연극에 속아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거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이 남자가 드디어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보석 절도 사건을 조작해 지은을 영원히 매장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지은의 말을 범죄자의 망상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야. 지은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당신이 꾸민 짓이지? 증거가 확실해. 이미 여론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어. 미혼모의 눈물에 속아 법과 원칙을 저버린 판사, 그리고
그 판사를 끝까지 지키려다 배신당한 비운의 정치인. 이게 오늘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야. 명주는 비열하게 웃으며 내 뺨을 툭툭 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팔아치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지은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술을 마친 아기를 보지도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차가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원망,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그 눈빛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판사님,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의 절규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수혈 바늘이 빠지며 붉은 피가 시트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딸이 겪고 있는 지옥에 비하면 이 정도 통증은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명준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 내가 30년 동안 법대 위에서 배운 건 판결 내리는 법만이 아니야.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끊어버리는 법도 배웠지. 명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녹음기. 그건 이미 내 사람들을 시켜서 처리했어. 당신 가방 뒤져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녹음기.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30년 전 보육원에 보낸 후원금 영수증들. 그리고 지은이를 입양하려던 부부들을 압력 넣어서 쫓아냈던 기록들. 당신이 지은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서 원장에게 전달했던 그 필적 감정서까지. 내가 다 어디에 숨겨뒀을 것 같아?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 개입했던 흔적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진실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은이 풀어줘. 보석 절도 사건도 당신이 조작했다고 자백해. 안 그러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도지사 후보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명주는 마른 침을 크게 삼켰습니다. 그의 목울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병실 안의 기물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가 깨지고 수액 거치대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내가 만든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찔러. 아니, 나는 당신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거야. 당신과 함께 쌓아 올린 이 가식의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무릎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열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을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판사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내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은 제 딸입니다. 30년 전 제가 버린 제 친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차기 도지사 후보인 제 남편이 있습니다.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광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온 환자복 차림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나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죄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려 했던 엄마의 마음을 범죄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저와 제 남편의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지은의 목덜미에 있던 그 초승달이 내 어두운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서 다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나의 고백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무력했습니다. 명주는 역시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인공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판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극에 달해 무고한 피고인을 자신의 딸로 착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인 저입니다. 남편은 내 진료 기록을 조작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내가 판사직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작은 기록 하나를 교묘하게 부풀려 나를 미친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미친 판사의 몰락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유리그릇 같아서 권력이라는 망치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되었습니다. 창문에는 창살이 쳐져 있었고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겼습니다. 남편은 면회조차 금지한 채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지은이가 내 딸이야. 내 딸을 데려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간호사들의 차가운 시선과 진정제 주사뿐이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나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아이를 그리워하며 떨고 있을 내 딸. 그 아이는 이제 나를 미친 여자로 생각할까? 아니면 자신을 이용해 파멸로 이끈 악마로 기억하고 있을까? 남편 명준이 바라는 결말은 내가 이 안에서 정신을 놓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어느 날 밤 정막을 깨고 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명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시고 모든 발언이 망상이었다는 자필 사과문을 쓰세요. 그러면 지은이라는 여자와 그 아기는 적당히 돈을 줘서 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거절하시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비서실장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내 모성애를 거래의 도구로 삼는가 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외국이란 곧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을 절대로 살려둘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
나는 비서실장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지금 돕고 있는 건 정의가 아니라 살인이야. 30년 전 그 영수증들, 내가 정말로 어디에 뒀는지 궁금하지 않아? 자네가 나를 여기서 탈출시킨다면 그 기록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지. 남편이 무너질 때 자네만은 살 수 있는 구명보트가 될 거야. 비서실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주인의 몰락입니다. 나는 그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밤 12시 병원 뒷문에 세탁물 수거 차량이 올 때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비겁한 자와 손을 잡고 도박을 하는 것이 판사였던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딸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밤 12시. 약속대로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환자복 위에 세탁물 바구니를 뒤집어 쓰고 몸을 숨겼습니다. 더럽고 눅눅한 시트 더미 속에서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 밖은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나는 맨발에 가까운 차림으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향한 곳은 법원도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명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지은이 훔쳤던 마트의 소유주인 황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요. 명준이 도지사가 되면 황 회장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는 정보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 회장의 대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나를 붙잡으려 달려왔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황 회장님, 내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당신이 비자금을 관리해온 내역, 내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가운 눈빛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황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피투성이가 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명준을 당신 발밑에 꿀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내 딸과 아기를 살려주세요. 황 회장은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겨울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의원은 자네를 미쳤다고 하더군. 황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명준이 배포한 조작된 진단서를 던졌습니다. 미친 여자의 말을 믿고 내가 판을 키워야 할 이유가 있나? 당신 남편은 곧 도지사가 될 사람이야. 나는 이기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일세. 나는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은 광기가 아닌 서늘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은 이기는 쪽이 아니라 혼자만 사는 쪽입니다. 도지사가 되는 즉시 회장님의 마트 부지를 국유화하고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겨 자신의 청렴함을 증명하는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서실장과 나눈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서 미리 빼낸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황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크게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우정이란 종이장보다 얇아서
작은 의심의 불씨만으로도 제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제 딸아이 지은이를 빼내 주십시오. 회장님 인맥이면 유치장에 있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위독하다는 핑계면 충분합니다. 황 회장은 한참 동안 USB를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트 절도 사건 고소 취하해. 그리고 그 여자애 지금 당장 내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옮겨. 의원 모르게 움직여야 해. 드디어 칼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안도감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황 회장의 차를 타고 지은이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지은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아기의 요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내 부름에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판사도 엄마도 아닌 그저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원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또 오셨어요? 이제 제 피까지 다 뽑아가시려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뱄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라고 했죠?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어요. 우리 아기 죽이려고 했던 그 남자의 아내잖아요. 나를 감옥에 보내고 미친 여자 취급하고. 당신도 똑같아. 지은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30년의 방관과 죄악이 겨우 며칠간의 희생으로 씻길 리 없었습니다. 나는 지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내 아기는 살려야지. 지금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풀어서 너와 아기를 없애려 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명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황 회장의 병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숨기지도 않은 채 병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당신, 내가 감히 황 회장을 끌어들여. 당장 나와. 명준의 뒤로 경찰들이 늘어섰습니다. 그는 나를 정신질환자의 탈주 혐의로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명준은 지은을 차갑게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 운도 참 없군. 미친 여자를 엄마라고 믿었다니. 아기랑 같이 조용히 떠나게 해준다고 할 때 들었어야지. 나는 지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준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이건 공무집행이야. 그 순간 이게 정말 이 남자의 마지막 발악이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이 보육원에 건넸던 자필 각서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공무집행? 아니, 이건 당신의 몰락집행이야. 당신 이 각서가 방송에 나가는 순간 당신의 그 가식적인 가족 우선 정치는 끝이야. 명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지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젖병을 꽉 쥐더니 명준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내 아기 건드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미쳤다고 하는 거야? 지은의 입에서 나온 우리 엄마라는 단어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내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명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증언할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서 수술 중단시키라고 했던 거, 수혈 거부했던 거 내가 다 들었어.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지.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황 회장의 지시 아래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명준의 비열한 표정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명준은 당황하며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저울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 갑니다. 당신을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나의 선언과 함께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결국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은도 나를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괜찮아. 엄마가 다 끝냈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나는 지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명준의 몰락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권력이라는 화려한 성벽이 무너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날카로운 잔해뿐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피어나는 것은 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인가 봅니다. 명준의 재판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때 유력한 도지사 후보였던 남자는 이제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판사석이 아닌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복 대신 수수한 면직물 옷을 입은 내 모습은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차가운 법정에서 수천 명의 인생을 재단해왔지만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증인, 피고인 명준이 30년 전 아이를 유기하도록 강요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나는 명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남자. 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요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한 비극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 앞날이 무서워 아이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명준은 그 공포를 이용했고 저는 그 공포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책임은 명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판사였던 내가 자신의 죄를 이토록 낱낱이 고백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명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적막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짜 명예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서 지은이는 아이를 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살이 올라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영혼의 먼지를 씻어주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나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엄마가 그동안 병원비랑 변호사비 해주신 거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제가 마트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았어요.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감사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준 돈은 내 죗값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은 것인데 이 아이는 그 빚을 갚겠다며 거친 손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돈 필요 없어. 내가 내 딸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거면 엄마는 평생의 빚을 다 갚은 거야. 우리는 함께 지은의 작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좁고 낡은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지은과 아이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판사로서 선고했던 그 어떤 정교한 판결문보다 지금 내가 끓이고 있는 이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이 더 가치 있는 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보육원 대문 앞에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 밤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 심장이 어떻게 찢겨나갔는지. 지은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내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엄마, 사실 나 보육원에서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 엄마는 아마 아주 멋진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멋진 판사님일 줄은 몰랐어요. 지은의 농담 섞인 위로에 나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명준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며 위협을 가했고 세상은 여전히 미혼모 딸을 둔 전직 판사라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지은과 아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판사 연금을 전액사회에 환원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여생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쌓아온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인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예는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눈동자 속에 있더군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오는 내 등 뒤로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법원 앞 가로수들이 붉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이제 검은 법복 대신 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미혼모 쉼터의 주방에 서 있습니다. 무거운 법전 대신 묵직한 국자를 든 내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평생 법의 잣대로 세상을 공평하게 나누려 애썼지만 펄펄 끓는 국 한 그릇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지은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밤에는 못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 야간 대학에 다닙니다. 아기는 쉼터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지은이 퇴근길에 쉼터에 들러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주방 안의 공기는 설탕을 뿌린 듯 달달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여전히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그 미친 판사라며? 자기 딸을 버리고 판사 노릇을 했다니 참 독하다. 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지은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판결문보다 정당한 면죄 부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은 잠시지만 내 아이의 상처를 외면한 대가는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원한 형벌을 기꺼이 일상의 고단함으로 치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수감 번호 402번 명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인간의 언어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이곳의 차가운 벽이 낯설기만 해. 하지만 밤마다 창가로 비치는 초승달을 볼 때면 당신이 말했던 그 아이의 흉터가 생각나 가슴이 저려오곤 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다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땅 하나를 지은이 명의로 돌려놓았으니 그것만은 거절하지 말아줘. 지은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남자의 땅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오점이 아닌 당당한 존재로 인정받는 삶이기에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지은에게 그 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유령과 거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던 밤, 나는 지은과 함께 쉼터 뒷동산에 올랐습니다. 하늘에는 지은의 목덜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지은의 물음에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소원 없어. 지금 이대로 내 숨소리를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을 다 써버렸거든. 지은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신뢰의 떨림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재판에서 나는 패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판사직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으며 평생을 쌓아온 부유한 삶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위대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고 잃어버린 딸의 마음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인간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의 초승달이 지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어두운 골목길에서 울고 있던 그 작은 핏덩이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내가 서 있습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로 기록되지만 인간의 삶은 뜨거운 눈물과 사랑으로 써내려가는 법입니다. 나는 오늘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무거운 법복은 혹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함께 해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